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닝 바이 러닝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즈드 모드의 건축 부분에 관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퀘스트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처음에 이렇게 스타트 옵션 창이 뜨겠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Create New Project via Wizard를 클릭을 하게 됩니다. 클릭을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SD Wizard, DD Wizard가 뜨는데 우리는 DD Wizard를 클릭을 합니다. 자, DD Wizard에서 일단 파일명을 테스트 01이라고 파일명을 입력을 하고요. 이 프로젝트 네임에 입력한 이 이름은 프로젝트 폴더에서 기억나시나요? 문서 폴더 안에 이퀘스트 3-65 프로젝트 폴더가 있다고 그랬죠. 프로젝트 폴더 내에 테스트 01 폴더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그 안에 파일의 명도 테스트 01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필요한 게 건물의 타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퀘스트 제공하는 기본적인 건물의 타입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우리 현실에 딱 맞지 않는 타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건물의 설비의 특성이나 사용 특성을 맞춰서 최대한 가까운 용도의 건물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오피스 빌딩 미드라이즈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파일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 건물의 용도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이진 않았지만 이미 이퀘스트의 모든 입력이 끝난 상태입니다. 뭐에 의해서? 위즈드에 의해서. 위즈드가 이 중규모 건물의 업무용 건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설비 시스템, 건축 외피, 창호의 특성 이런 걸 모두 다 입력을 해 놓은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위치를 선택한다고 했죠.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있으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파일이 없기 때문에 유저 셀렉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웨더 파일을 선택을 하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문서에 EQS 3-65 데이터 폴더를 갑니다. 그리고 웨더 폴더를 가면 CZ2 폴더와 TMI2 폴더가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TMI2 폴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TMI2 폴더에 예를 들면 제가 이미 몇 가지 한국의 기상 데이터를 열어놓았는데요. 이미 만들어서 놓았는데 자, 청주의 TMI 데이터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모델링할 건물이 청주에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바꿨기 때문에 유틸리티 레이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디폴트로 바뀌어 버렸는데요. 우리가 이퀘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계산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 요금까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한전의 요금을 입력하는 체계라든지 가스공사의 가스 요금을 입력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이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 상태로 두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넥스트 스크린 하면 시즌 데피니션 이라고 뜨는데요. 시즌 데피니션은 말은 1년 동안 이 우리가 선택한 오피스 건물이 어떠한 그 의미 있는 사용 패턴의 변화가 있느냐 이런 걸 입력하는 창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소 같은 건물은 특별히 1년 내내 사용 패턴의 변화가 없겠죠. 1년 내내 일반적으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물론 주말에는 그렇지 않지만요. 예를 들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용 패턴이 똑같지 않겠죠. 방학 때와 학기 중 때 사용 패턴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는 넘버 오브 시즌을 학기와 방학으로 구분해서 2를 선택할 수 있고요. 또는 보다 더 세밀하게 하고 싶다 하면 세 가지 시즌을 선택해서 모델링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는 오피스 빌딩이기 때문에 넘버 오브 시즌은 하나라고만 선택하면 사실은 변경하는 것 없이 진행하게 되겠죠. 다시 넥스트 스크린을 클릭하면
프로젝트 인포메이션인데 여기서는 건물의 주소라든지 건물의 소유주 같은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입력하면 다 끝났고요. Continue to Navigator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General Information을 입력하고 들어온 창 프로젝트 내비게이터가 실제 DD 위즈들을 입력하기 위한 일종의 포털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입력이 진행되겠죠. 조금 전에 우리가 입력한 General Information은 이 칼럼이고요. 이제 우리는 건물의 형상, 건물의 재료 이런 부분들을 입력을 할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입력하기 위해서는 Edit Selected Building Shell 이 부분을 클릭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기능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빌딩 쉘을 하나의 큰 덩어리라고, 전체 건물은 아니지만 일부 덩어리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 덩어리를 몇 개로 구성된 하나의 건물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덩어리를 여기서는 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인 덩어리를 만들 때는 create new shell을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지금 간단한 건물 모델링을 할 거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마법사가 만들어 놓은 이 빌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Edit Selected Shell을 하면 이 위즈, 실제 위즈를 입력해 나가는 창이 뜹니다. 실제 여기 보시면 26개의 스크린이 우리가 입력해야 될 분량인데요. 실제 26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메뉴를 또는 어떤 종류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스크린은 자동으로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입력은 건물의 에어리어, 그 다음에 건물의 규모겠죠. 자, 건물의 에어리어는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지금 굳이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층수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건물이 지금 5층 건물이고요. 지하 1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고요. 시뮬레이션을 빨리 하기 위해서 플로어 멀티플로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층하고 5층은 지면하고 지붕이 있는 지상으로 있어서 특징이 다르지만 2, 3, 4층은 실제 건물의 열적 특성이 반응하는 특성이 거의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use floor multiplier를 쓰면 시뮬레이션 시간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는 실제 건물의 전체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쉘 멀티플라이어도 가능합니다. 층뿐만 아니라 쉘도 똑같은 덩어리로 여러 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면 멀티플라이어를 쓸 수 있는데, 이런 걸 쓰는 일은 사실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제 경험상 데일라이트 컨트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데일라이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말로는 조광 제어라고 부르는데요.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채광을 이용해서 조명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어 방법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겠다 하면 우리가 yes를 하게 되고요. yes를 하게 되면 지금 보이진 않지만 위즈 스크린에서 이 데일라이트 컨트롤을 입력하는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는 것으로 하고 yes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스크린에서는 건물의 형상을 입력하는 거겠죠. 건물의 형상은 보시는 것처럼 정방형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요. 직사각형, L-shape, T-shape 다양한 쉐입으로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커스텀을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자유로운 형태의 건물 인면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커스텀에서는 추가적으로 CAD 파일을 입력을 받아서 우리가 그 입력받은 CAD 파일을 트레이싱 함으로써 유사한, 실제와 거의 유사한 인면을 인면이 아니고 평면을 이퀘스트로 옮길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우리는 여기서는 간단하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렉탱글 그대로 간다고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닝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외부에 진한 외곽선이 풋프린트입니다. 건축선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건축 내부에 여러 개의 존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존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환경 설비에서 이야기하는 열적 조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적으로 특징이 유사한
실드를 묶은 그룹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하죠. 그래서 보시면 아래 그림에서는 정방형의 건물인데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서 조닝을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열적인 특성이 바뀌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건물을 조닝할 때는 방향에 따라 하게 되고요. 내주부라고 부르는 이 코어 부분은 일반적으로 외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보통 외벽에서 5m 이상 떨어지면 외벽의 영향을 거의 덜 받는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만약에 이 조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면 원 퍼 플로어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페리메타 코어로 조닝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페리메타 존의 뎁스는 15피트, 약 4.5m로 현재는 입력이 되어 있고요. 가로가 145, 세로가 145, 그러니까 약 한 35m 정도 되는 건물로 가로 세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수정이 가능한데요. 자, 300피터 300피터 상당히 크죠. 자, 100피터 세로도 100피터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이다 부르고요. 예, 건물의 페리메타는 15피터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입력해야 될 내용은 플로어 하이트입니다. 플로어 하이트라고 하는 건 층고죠. 층고인데 아래층 슬래브부터 위층 슬래브까지의 거리를 플로어 투 플로어라고 부르고요. 아래층 슬래브에서 위층 슬래브가 아니라 슬래브 아래에 있는 천정이 있죠. 우리가 실링이라고 부르는 실링까지의 높이가 있게 되면 플로어 투 플로어와 플로어 투 실링 입력을 다르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된 것처럼 플로어 투 플로어가 13피트이고 플로어 투 실링이 9피트이면 뭡니까? 4피트는 천정 속 공간이 되겠죠. 그죠? 예, 천정 속 공간은 보통 오피스 건물 일정한 규모 이상 오피스 건물이 되면 전선이라든지 냉난방을 하기 위한 덕트, 급배수관, 이런 배관이나 덕트, 전력 설비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일반적으로 쓰고요. 그래서 이 퀘스트에서는 그러한 공간을 플래넘이라고 부릅니다. 플래넘, 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루프에서 평지붕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경사진 지붕을 설계할 경우에는 피치드 루프를 클릭해서 경사도를 입력하고 외벽에서 돌출된 지붕의 길이 등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상급 코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입력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창은 건물의 외피를 입력하는 창이죠. 자, 외피는 보시면 지붕의 외피를 입력하는 곳, 외벽의 외피를 입력하는 곳, 그 다음에 지면에 맞닿은 바닥 슬래브를 입력하는 창, 그 다음에 지하 층의 벽을 입력하는 곳,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지하 공간이 있다고 아까 입력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창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부분이 침기를 입력하는 창입니다. 침기량.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간단한 하나의 창이지만 사실은 이 창을 제대로 입력하기 위해서는 건축 환경 및 설비에 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처음 루프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자, 루프에서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건 루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메인 구조가 뭔지를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지붕이면 콘크리트를 선택을 하고요. 또는 메탈 프레임으로 됐거나 아니면 우드 프레임으로 됐을 경우에 이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 콘크리트가 일반적이겠죠. 자,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그러니까 지붕의 최상부층이 어떤 재료로 구성되어 있냐가
exterior finish에 관한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방수청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루프 빌트업을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유사한 입력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노출된 콘크리트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싱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마감이 가능하죠. 자, 루프 빌트업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exterior insulation이라고 하는 건 외부, 그러니까 주요 구조체의 외부 측면에 단열재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단열재, 보도형 단열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있으면 입력을 합니다. 여기에서 생소한 용어가 나오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U 밸류를 쓰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R 밸류로 부릅니다. U 밸류가 0.2 뭐 이렇게 낮은 값임에 반해서 R 밸류는 0.2의 역수를 쓰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크죠. 그리고 숫자가 크면 클수록 단열 성능이 좋은 걸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이 R 밸류를 쓰지 않기 때문에 자, 이 헷갈리긴 합니다만 우리가 R18 정도 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입력이 adding insulation이겠죠. 보조적으로 추가하는 단열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트웨이트 콘크리트 캡이 있다, 없다, 이렇게 두 가지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없다고 두고 하면 지붕의 입력이 맞춰진 거고요. 외벽도 사실은 유사합니다. 외벽의 주요 구조체가 콘크리트, 그 다음에 외벽의 마감재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강암을 쓴다 그러면 마블을 선택하면 되겠죠. 마블의 주로 밝은 계열을 쓰기 때문에 라이트 그레이를 쓴다고 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측면, 주요 구조체의 외부 측면에 단열재가 있느냐. 자, 아까 지붕은 18을 쓰는데요, 외벽은 약 14 정도 쓴다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R 밸류의 의미에 관한 설명은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adding insulation이 있느냐. 자, adding insulation은 없고요. 그 다음에 interior insulation이 있느냐. 인테리어 인슐레이션 보통 있는 경우 있고 없는 경우 있는데 쓰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면과 접하는 슬랩의 구조에 관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라운드 플로어가 어디에 맞닿고 있냐를 물어보는 것이죠. 익스포즈라고 하는 게. 그래서 보니까 바로 지상에 맞닿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중에 맞닿아 있는 경우는 어스 컨테이고요. 그 아래에 지하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파킹 가라지라고 부르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우리는 어스 컨택이라고 선택을 하고요. 슬래브는 보통 두껍기 때문에 8인치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고 인슐레이션이 있을 수 있겠죠. 자, 페리메타에 보통 설치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자, 와이드라고 하는 것은 수평으로 설치한다는 뜻이고 딥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으로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R5 기본적인 단열 정도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R5의 수직형 약 1.2m 깊이로 단열재를 페리미터에 설치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빌로우 그레이드 월, 그러니까 지하실의 벽인 거죠. 지하실의 벽은 좀 더 약간 두꺼워야 될 거고요. 인슐레이션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4피트 딥 정도로만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입력하는 게 침기죠. 침기는 건물의 외피를 통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공기가 얼마만큼 침투를 하느냐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 값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죠. 측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건물의 규모가 크면요. 그래서 침비를 지정하는 방법은 이 기본 메뉴처럼 단위 면적당
CFM 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가장 많이 쓰는 게 ACH죠. 에어 체인지 퍼 아웃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ACH에서 이 창에서 보면 외피, 그러니까 외주부 쪽과 코어 쪽을 구분해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코어 개념을 말씀드렸는데요. 코어는 주로 건물 내부에만 위치하기 때문에 출입문이 없죠. 외벽으로 통하는. 그렇기 때문에 층기율이 아직 낮습니다. 그래서 0.2 적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페리메타는 층기량이 0.5면은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0.5보다 커지면 층기 성능이 떨어지는 외피다 하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요. 0.4, 0.3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층기 성능이 아주 좋은 외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0.5 평균적인 값으로 두고 입력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인테리어 컨스트럭션입니다. 건물의 내부에 사용되는 구조체에 관한 입력이겠죠. 그래서 인테리어 컨스트럭션은 사실 열적인 특성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인적 공간과의 온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인테리어 실링 또는 인테리어 월, 인테리어 플로어를 통해서 열 전달이 크게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이 재료 자체가 서멀 매스, 그러니까 열 용량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제와 가까운 입력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상층의 천정 부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자, 어쿠스틱 타일이 있고요. 최상층이기 때문에 보조 단열재를 쓴 걸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층의 실링은 그냥 어쿠스틱 타일로만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실내 측 칸막이병은 그냥 우드 프레임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 중간층의 플로어들도 얇은 콘크리트로 구성되고 콘크리트 4인치면 10cm 정도니까 너무 작죠. 그래서 6인치 정도로 하고요. 마감이 카펫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타일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타일이 더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하면 인테리어 컨스트럭션에 관한 입력을 대부분 마치고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게 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슬래브 피니트레이트 월 플레인이라고 하면 슬래브가 외벽을 뚫고 나간다 이런 뜻이죠. 보통 시공의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교가 생긴다는 의미죠. 슬래브 각 층의 플로어를 통해서요. 그래서 열교가 있는 건물이라고 가정이 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요. 열교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단열 처리가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열교가 있는 것으로만 입력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23분이 지났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간 관계로 위즈드 모드를 2번에 마치려고 했는데 약 한 번 더 진행을 해서 3번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건물의 외벽에 위치한 문, 창호, 그 다음에 기타 이후에 있는 입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